조선의 왕이 맡고 있었습니다. 때린 것은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적국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얼굴에서 기운이 사라지고 눈가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30이 넘은 임금이 뒷동산으로 걸어가 목 놓아 울었다고 사관은 적어 놓았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명종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때린 어머니의 이름은 문정왕후입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12살짜리 아들을 왕으로 만든 여인, 그날부터 20해 동안 조선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여인을 여러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조선의 측천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사직의 죄인이라 적은 사관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든 어머니라는 말과 조선을 망친 여자라는 말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으니 실록을 펼치면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이 여인은 권력을 원한 것인지 아들을 지키려 한 것인지 그 답을 찾으려면 48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17년 17살 소녀가 궁에 들어오던 그 해로 그 소녀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견뎠는지를 먼저 알아야 뒷동산에서 울고 있는 왕과 그 왕을 때린 어머니의 이야기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앞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정왕후가 궁에 들어올 당시 중종에게는 이미 2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는 중종 반정 직후 폐위되었는데 반정 공신들이 왕의 장인을 죽인 탓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는 세자를 낳은 뒤 산후병으로 1해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왕비가 사라진 자리에 17살 윤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 윤지임은 선대의 정승을 배출한 집안이었으나 본인대에 이르러 벼슬 길이 끊긴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자녀는 많고 살림은 쪼들리던 차에 비어있는 중궁 자리가 열린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는 같은 파평 윤씨, 족보를 따지면 9촌 사이였습니다. 한 집안에서 왕비가 둘 나왔지만 두 왕비의 후손이 하나의 왕좌를 놓고 맞붙을 운명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장경왕후가 남기고 간 세자 2호가 이미 5살이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17살의 윤씨는 왕비가 되었지만 왕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자리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왕이 될 아이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아이의 외삼촌 윤임이 궁 안에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왕비라는 이름만 있을 뿐 권력도 아들도 없었습니다. 궁 안에서 이 소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윤씨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중종의 곁에는 이미 경빈 박씨와 희빈 홍씨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경빈 박씨는 빼어난 미모의 복성군이라는 총명한 아들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희빈 홍씨는 당대 권신 홍경주의 딸로 궁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새 왕비 윤씨를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성품에 대해 사관은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천성이 강하고 문자를 알았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천성이 엄하고 굳세어 왕을 대하는 자리에서도 말과 얼굴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 17살의 궁에 들어온 소녀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성품만으로 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씨는 입궁 뒤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의혜공주, 효순공주, 경연공주, 인순공주, 태어나는 아이마다 딸이었고 넷째까지 모두 그러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이 궁 안의 권력 다툼은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고 세자의 외삼촌 윤임은 세자를 지키기 위해 경빈 쪽을 견제하는 중이었습니다. 권신 기말로는 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조정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으니 궁은 세 개의 세력이 칼을 감추고 마주 앉은 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1527년 동궁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불에 탄 쥐 한 마리가 걸려 있었고 나무 조각에 먹으로 쓴 저주의 글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세자를 저주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작서의 변입니다. 배후로 경빈 박씨가 지목되었습니다. 기말로와 윤임이 경빈을 몰아붙이는 와중에
문정왕후 역시 뒤에서 이 공격을 밀어주었습니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궁에서 쫓겨났고 한 세력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세자 측의 유님과 문정왕후 측의 윤원영 형제뿐이었습니다. 1534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입궁한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훗날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 이환, 문정왕후의 나이 34세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순간 조선 조정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2호를 지지하는 세력을 사람들은 대윤이라 불렀는데 중심에는 세자의 외삼촌 윤임이 있었습니다. 경원대군을 밀어주는 세력은 소윤이라 불렸고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영이 그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파평 윤씨, 같은 왕실 외척이건만 왕좌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윤과 소윤이라는 이름이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543년이었습니다. 대사관 구수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간사한 논의가 비등하여 윤임을 대윤이라 하고 윤원영을 소윤이라 합니다. 각각 당파를 세웠다 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뿌리는 경원대군이 태어난 153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세자 인종의 나이는 이미 20이었습니다. 인종이 후사를 낳으면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 빈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1537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권신 기말로가 문정왕후의 폐출을 도모한 것인데 경원대군을 세자에 앉히려는 소윤의 움직임을 간파한 기말로가 먼저 손을 쓰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당숙 윤하님이 이 음모를 왕에게 밀고했고 기말로는 유배된 뒤 사사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폐출 직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기말로가 사라진 뒤 싸움의 축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윤임 대 윤원형, 대윤 대 소윤, 세자의 외삼촌 대 문정왕후의 남동생. 이 대립을 놓고 사관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이 있게 되어 중종이 이 걱정으로 승하하였다. 아버지인 왕조차 이 싸움을 막지 못한 채 1544년 11월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중종이 죽자 왕위는 자연스럽게 세자 인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대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인종은 어릴 적부터 효심이 깊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으로 사림의 학자들을 가까이 두면서 즉위 뒤에는 사림 인사들을 널리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들은 이 왕에게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인종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모 문정왕후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문안을 올리러 데뷔 전에 들어온 인종에게 문정왕후가 어린 경원대군을 옆에 앉혀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모자가 전하의 손에 죽는 날이 멀지 않았소. 언제쯤 죽이려 하오. 인종은 계모의 이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관이 기록한 인종의 성품은 한결같았는데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효심이 지극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진 말을 들어도 거스르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것이 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체질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중종의 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무리가 겹쳤습니다. 문정왕후가 통명전에 빈전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곳은 인종이 머무는 강령전과 거리가 있어 매번 오가는 것만으로도 몸에 부담이 컸습니다. 병약한 왕은 빈소를 지키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1545년 7월 1일 인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즉위한 지 8달, 나이 30이었습니다. 부사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났으니 대윤이 의지할 왕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인종의 죽음을 놓고 궁 밖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문정왕후가 독이 든 떡을 건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진 학대를 일삼던 계모가 모처럼 인자한 얼굴로 떡을 가져왔고 소성 깊은 인종은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궁의 높은 담을 넘어 저자거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다만 이것은 야사일 뿐 독살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인종의 사인을 병사로 보는데
체질적으로 약한 몸의 빈전을 무리하게 지킨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문정왕후는 이미 계모가 의부사들을 죽인 여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종이 죽은 지 닷새 뒤 12살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13째 임금 명종, 문정왕후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34세 얻어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왕이 된 날, 소윤의 오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왕이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에 나섰습니다. 발을 들이우고 왕의 뒤에 앉아 조정의 논의를 듣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 이 순간부터 조선의 실권은 문정왕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종 시절에 삭직당했던 윤원영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윤원영은 예조참의로 복직했는데 남동생이 조정에 돌아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원영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대윤 측 인사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자들을 하나씩 끌어모았는데 병조판서 이기는 유관이 자신의 승진을 막았다는 앙심이 있었고 임백령은 기생첩 문제로 유님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정순붕은 살임을 미워하여 언제든 한번 분풀이를 하려고 벼르던 자였습니다. 이 네 사람이 꾸민 무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인종의 병이 위중할 때 유님이 명종 대신 계림군을 왕위에 세우려 했다. 유관과 유인숙이 여기에 협력했다. 사실이 아니었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윤원영에게 밀지를 내렸습니다. 처리하라. 승정원을 거치지 않은 밀지였습니다. 왕명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의금부로 내려간 것인데 반대하는 공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종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이토록 심한 죄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1545년 8월 29일 의금부 앞마당에 죄인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수, 대윤의 핵심 3명이었습니다. 셋 모두 그날 사사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을사사화입니다. 조선의 4차례 사화 가운데 유일하게 사화 뒤에 공신 책록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화를 일으킨 자들이 공신이 된 것입니다. 윤원영은 위사공신 2등에 올라 서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숙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은 평소 원한이 있던 인물들을 하나씩 유배 보내거나 삭직시켰고 대윤에 속했던 살림 인사들이 줄줄이 쓸려 나갔습니다.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는 것이 모두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고 사관은 적어 놓았습니다. 2년 뒤인 1547년 9월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경기도 과천 양재역에서 벽에 붙은 익명의 글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가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여주, 여자, 임금, 벽서는 문정왕후를 직접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이 발견된 뒤 벌어진 일은 신속했습니다. 윤원영 일파는 벽서를 빌미로 대윤에 남은 세력을 뿌리째 뽑아냈습니다. 송인수와 이학해가 목숨을 잃었고 이연저, 노수신, 유이춘, 백인걸 등 20여 명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중종의 서자 봉성군까지 이때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 정미사화입니다. 을사사화부터 정미사화까지 5, 6년 동안 처단된 인원은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대윤은 괴멸되었고 살림은 조정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제 문정왕후와 소윤의 권력을 건드릴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숙청의 칼끝은 바깥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46년 윤원영이 친형 윤월로와 권력을 놓고 부딪힌 것입니다. 윤월로는 을사사화의 공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독차지하려 들었고 윤원영의 사촌 윤춘년이 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정왕후 앞에 놓인 것은 두 남동생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윤원영의 손을 들어주었고 윤월로는 유배된 뒤 사사되었습니다. 누이가 오빠를 죽이고 남동생을 살린 것입니다. 을사사화 이후 윤원영은 대사원을 거쳐 호조 참판, 지중추 부사,
예조판서까지 올랐습니다. 성 안에 집이 16채였고 남의 노예와 전장을 빼앗은 것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이제 문정왕후의 손 위에 윤원영의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1545년에 시작되어 1553년까지 8년간 이어졌습니다. 1553년 명종이 20살이 되던 해에 친정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열린 것이었으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문정왕후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한글로 조목을 나열하여 내관을 시켜 왕에게 보냈습니다. 명종이 그것을 보고 행할 만한 것은 따랐지만 행하기 어려운 것은 쪽지를 말아 소매 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정왕후가 불시에 왕을 불러들였습니다. 무엇은 어째서 행하지 않느냐. 명종이 온순한 태도로 합당성 여부를 설명하면 문정왕후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임금이 된 것은 모두 우리 오라버니와 나의 힘이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어떤 때는 때리기까지 하여 임금의 얼굴에 기운이 없어지고 눈물 자국까지 보일 적이 있었다. 사관이 남긴 기록입니다. 아무리 왕의 어머니라 해도 군주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 그것을 했고 사관은 그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30이 넘은 임금이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동산으로 걸어가 목 놓아 울었다는 기록. 그것이 명종의 20해였습니다. 한 번은 명종이 내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척이 큰 죄가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윤원영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궁인을 통해 윤원영에게 전해졌고 윤원영은 그것을 문정왕후에게 알렸습니다. 문정왕후가 명종을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나와 윤원영이 아니었으면 주상께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명종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궁극의 정사가 대부분 윤원영에게서 나왔으니 명종은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면서도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윤원영의 곁에는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본래 기생 출신이었으나 윤원영의 첩이 되어 정경 부인의 직첩까지 받은 여인으로 윤원영은 본처 김씨를 내쫓고 정난정을 안방에 앉혔습니다. 조정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정난정의 자녀와 혼인을 맺으려 줄을 섰습니다. 생살의 권한을 잡은 지 20년에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윤원영의 집은 16채로 불어나 있었고 정난정은 궁 안팎을 오가며 왕의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새어나간 것도 바로 이 연결망 때문이었습니다. 명종은 외삼촌 윤원영을 견제하기 위해 왕비 인순왕후의 외삼촌 일양을 이조판서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일양 역시 척신이었을 뿐 사림을 외직으로 내쫓고 또 다른 사활을 꾸미는 등 같은 짓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명종에게 문정왕후는 왕좌를 안겨준 어머니이자 그 왕좌를 가둬버린 사람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었지만 30이 넘어서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지킨 것인지 아들을 가둔 것인지 이 질문은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문정왕후에게는 정치 말고도 평생을 바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불교였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 성리학을 국시로 삼고 불교를 억눌러 온 나라였는데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뒤집으려 한 사람은 문정왕후뿐이었습니다. 1548년 한승려가 봉은사 주지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름은 보우. 15세 금강산에서 출가한 뒤 대장경과 주역을 함께 공부한 특이한 이력의 승려였습니다. 재상 정만종의 소개로 문정왕후와 인연이 닿은 이 사람이 조선 불교 부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1550년 문정왕후가 선교양종 부활을 명하는 비만기를 내렸습니다. 이듬해 선종과 교종이 다시 세워졌고 봉은사가 선종의 본사가 되었습니다. 도첩을 주는 시험과 승려를 뽑는 승과가 차례로 부활했고 전국에 300여 개의 사찰이 공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선교 양종을 없애고 보우를 죽이라는 상소가 매일같이 궁으로 밀려들었는데 6개월 동안 천여 건이 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뽑힌 승려들 가운데 40여 년 뒤 나라를 지키는 인물이 나옵니다.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승병을 이끌고 전장에 나선 이들인데 문정왕후가 되살린 불교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줄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 밖 백성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윤원영 세력의 수탈이 극에 달하면서 황해도 일대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지방관리 가운데 문정왕후의 친정부치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탈은 공공연했습니다. 1559년 황해도에서 한 백정이 무리를 이끌고 관할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꺽정이었습니다. 3년간 조정을 떨게 만든 뒤 1562년에 체포되어 처형되었지만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이 도적은 의적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부패하고 백성은 도적이 되는 시대, 사찰을 세우는 한편 백성이 굶주리던 시대, 그것이 문정왕후가 다스린 조선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문정왕후에게는 죽어서도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중종의 곁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처음에 고향에 장사 지내졌는데 그 옆에는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1562년 문정왕후가 움직였습니다. 중종의 능 자리가 풍수적으로 좋지 않아 장마 때면 물이 차오른다는 이유를 내세운 뒤 보우와 논의한 끝에 중종의 능을 지금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장경왕후의 능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을 전처 곁에서 떼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그 옆에 묻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봉은사가 가까이 있다는 점도 이유 가운데 하나였으니 독실한 불자였던 문정왕후에게 봉은사 곁은 이상적인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문정왕후 사후 옮겨진 중종의 능 자리에도 물이 차오르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종은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묻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양주 노원, 지금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홀로 묻혔습니다. 능호는 태릉, 왕이 아닌 왕비의 달릉인데도 능호에 큰 태자를 쓸 만큼 생전의 위세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곁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중종과 새 왕비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는 경기도 양주에,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는 경기도 고양에, 중종은 서울 삼성동에, 문정왕후는 서울 노원에 한 남자를 둘러싼 4개의 무덤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1565년 4월 문정왕후는 양주 회암사 중창 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낙성식을 겸한 무차대회를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평생을 쏟아부은 불사의 결실을 보기 직전 문정왕후가 쓰러졌습니다. 1565년 음력 4월 6일 창덕궁 소덕당 문정왕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65이었습니다. 1517년에 궁에 들어와 1565년에 눈을 감았으니 궁 안에서 보낸 세월이 48년, 17살 소녀가 65살 대왕대비가 되어 떠난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조선이 뒤집히기까지 사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문정왕후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던 신하들이 일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된 것은 보우였습니다. 율곡이이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요승 보우를 귀양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우는 회암사에서 쫓겨나 설악산에 숨었으나 곧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유배지에서 제주 목사 변협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선교 양종이 혁파되었습니다. 승과도 폐지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15년에 걸쳐 쌓아올린 불교 부흥 정책이 단숨에 무너진 것이니 조선은 다시 억불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윤원영이었습니다. 신하들의 탄핵이 빗발치는 가운데 명종은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은 관직을 삭탈당한 뒤 황해도 강음으로 퇴거했는데
영의정까지 올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골로 쫓겨난 것입니다. 정난정의 최후는 더 참혹했습니다. 정경 부인의 직첩이 박탈되어 본래 신분인 천인으로 강등되었고 윤원영의 본처 김씨를 독살한 혐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난정은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윤원영도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조선을 쥐고 흔든 세력이 사흘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는데 숨이 멎은 순간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무게이자 그 권력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관은 문정왕후의 사망 기사에 이례적으로 긴 논평을 남겼습니다. 왕비의 사망 기사에 이 정도의 비판이 실린 것은 조선 전체를 통틀어 매우 드문 일인데 사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비는 사직의 죄인이라고 할 만하다. 스스로 명종을 세운 공이 있다 하였대로 주상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를 소유할 수 있었겠느냐 하였다. 조금만 뜻에 어긋나면 곧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하였다. 사관의 붓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망하게 한 암탉이라는 표현까지 남겨놓았으니 당대의 평가이자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따라붙는 이름입니다. 문정왕후가 떠난 뒤 명종은 비로소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567년 명종이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명종에게도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위는 중종의 서손인 하성군에게 넘어갔으니 이 사람이 선조입니다. 문정왕후가 목숨을 걸고 지킨 왕좌는 아들 한 대에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20해의 투쟁이 남긴 것은 텅 빈 왕좌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가면 태릉이 있습니다. 왕비의 능인데도 규모가 큰 곳입니다. 문정왕후가 홀로 누워있는 자리인데 남편 중종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고 아들 명종은 같은 노원구이지만 별도의 능역인 강릉에 묻혀 있습니다. 살아서 48년을 궁 안에서 보낸 여인이 죽어서는 남편 곁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17에 들어와 65에 떠났습니다. 17년을 아들 없이 버텼고 34세 얻은 아들을 왕으로 만든 뒤 20해 동안 그 왕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혼자 묻혔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지킨 것인지 권력을 쥔 것인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2살짜리 아들의 왕좌 뒤에 앉았던 그날부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는 태릉의 봉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정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정왕후의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